마이크를 끄고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이에서 무슨 결합이 일어나냐면 혹시 아닙니다.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이 아니지. 화학적인 결합이 아닌 건 너무 약해서 DNA 같은 중요한 데다가 쓰긴 좀 그래. 물론 이따간 쓸 거지만 그건 이제 왜 그걸 쓰는지는 또 얘기를 해보고, 일단 화학 결합 중에 종류를 따지면 공유 결합이긴 해요. 근데 그런 쪽은 아니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너네 단백질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잖아요.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거 통합과학에서 다루지 않나? 다룰걸? 혹은 통합과학에서 안 다뤘어도 우리는 적어도 작년에 좀 다뤘었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면, 요 아미노산의 한쪽 카복시기와 요 반대쪽 아미노산의 아민기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 얘한테 붙어 있는 OH 떨어지고 얘한테 있는 H가 떨어져. 그럼 얘는 둘이 결합팔이 남겠지. 그 두 결합팔을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물이 빠지면서 결합해서 탈수축합이라고 불러. 탈수축합은 굉장히 좋은 게, 반대로 나중에 이 탈수축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처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 물이 빠지면서 결합했으니까 반대로 뭐 해주면? 물을 넣어주면 분해할 수 있겠지. 물을 넣어서 분해, 뭐예요? 가수분해죠. 근데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상당히 많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봤던 것 중에 뭐 라이소자임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가수분해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 상당히 흔한 편이기 때문에 이 탈수축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처리하기가 좋아. 근데 그 탈수축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펩타이드였는데, 그거 말고도 이것도 탈수축합입니다. 따로 명칭은 없어요. 그냥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결합도 탈수축합이에요. 어떻게 되냐? 인산에 붙어있는 수소와 이 OH를 합쳐서 물로 빼고 그 남은 결합을 연결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탈수축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축합을 하기 때문에 3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와 5번 탄소에 있는 인산 사이에 탈수축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걸 계속 연결을 하면 또 위에 있는 OH 3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랑 여기 인산 사이에 탈수축합 할 거고, 탈수축합해서 쭉 갈 거 아니야. 근데 쭉 가다 보면, 지금 이걸 기준으로 위로 쭉 가다 보면 결국 제일 끝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결합할 게 있어 없어? 그 위로 더 이상 결합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뭐가 남는 거야? 인산 부분이 그냥 남아서 노출되어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5번 탄소가 있는 끝부분이다 라고 해서 5' 말단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계속 얘기하면서 이 5' 말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왜냐? 이게 요 DNA나 RNA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쭉 오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 끝에는 하이드록시기가 그냥 남아있겠지. 결합을 안 하고. 그럼 그 부분은 뭐라고 부르겠어? 3' 말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3번 탄소가 있는 말단 부분이니까.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5' 말단, 3' 말단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뭔가 작용할 때는 3' 말단에서 5' 말단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주시게 될 거고요. 이건 뒤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면 그게 좀 더 기억이 잘 되겠지만 지금 한번 짚고 가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5'에서 3' 방향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죄송합니다. 사용하고 볼 때는 3'에서 5' 방향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직접 해석해야 될 땐 5'에서 3'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튼 이게 되게 방향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뉴런 때도 방향성에 얘기하면서 그 뉴런의 신경세포체 부분을 머리로 생각해서 앞쪽으로 생각해 주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5' 말단 쪽하고 3' 말단 쪽을 놓고 5' 말단 쪽을 그냥 앞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말단에서 3' 말단 이런 게 이제 이 탄소들 때문에 생기는 명칭이다. 그리고 3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기, 5번 탄소에 인산 붙어 있고, 그래서 3번 탄소, 5번 탄소 얘네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염기 중요하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DNA는 근데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본 적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꼬여 있잖아, 쭉.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으려면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대쪽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DNA는 바깥쪽을 이렇게 탄소 골격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안쪽으로 염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어머나 깜짝이야. 자, 반대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염기, 여기 안쪽으로 염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여기도 탄소 5개 하면 여기 1번 탄소 왜 이렇게 생겼니? 그냥 할게요.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구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염기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거꾸로 그리기 너무 어렵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됐죠. 얘가 1번 탄소면 여기 2번 탄소, 여기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 5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하이드록식이 붙어 있어서 여기 탈수축합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인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얘는 이쪽 끝이 5' 말단이 되겠지. 얘는 여기 OH 가니까 쭉 가서 저쪽 끝으로 가면 3' 말단이 나올 거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가닥 중에서 DNA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닥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 구조긴 한데 거꾸로 된 평행 구조라고 해서 역평행 구조라고 불러요.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서 이렇게 역평행 구조로 생겨 먹은 게 RNA거든요. DNA거든요. 그래서 DNA는 이런 식의 이중나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로 와 있는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 이건 뭐가 돼요? 네, 이거 우리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요. 좋아요. 근데 그럼 결합의 종류는 뭘까요? 이게 이제 수소결합입니다. 자, 우리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에 결합이라고 붙어 있지만 원래 실제로 결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화학에서는 하는 얘기고 우리 생명에서는 그냥 결합이라고 생각해 주는 쪽이 마음은 편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공유결합이잖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적인 결합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한 결합입니다. 굉장히 약해. 근데 화학결합들보다는 훨씬 약한데 이 수소결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모든 화학결합과 수소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들은 다 수소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제외하고는 제일 센 거야, 얘가. 화학결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결합들 중에서 제일 센 놈들이고, 물론 그거보다 센 건 물리에서 다루시고, 우리가 물리를 하지 않는 이상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센 결합일 텐데, 그 화학결합보다는 약해도 화학결합 뺀 나머지 중에선 대장인 게 수소결합이에요. 얘보다 센 결합이 없어요. 얘는 굉장히 결합이 잘 안 끊어져. 보통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와 다른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에 이루어져 있는 수소결합을 끊는데 온도가 100도가 돼야 되지. 그래야 이 수소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이 수소결합이라는 걸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100도나 돼요. 100도 별로 안 높아 보이나? 높잖아. 100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손 넣어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100도 되게 높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결합은 굉장히 안 끊어지는 편이거든. 그래서 화학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학결합 빼고 중에 대장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어. 화학결합은 아니고. 근데 아까 여기서
요 결합 얘기할 때 수소결합 얘기를 꺼내셨는데 내가 수소결합은 그래도 이 DNA 같은 데 쓰기엔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단 말이야. 왜냐면 화학결합은 그 수소결합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화학결합 쪽을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는 왜 수소결합으로 해놨냐? 이 사이도 되게 안정적일 수 있도록 화학결합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긴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떼어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끊을 일이 없거든? DNA의 요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탈수 축합 부분은 실제로 끊을 일이 아예 없어요. 그 세포가 죽었을 때나 끊어. 그러니까 이 결합 쪽은 끊을 일이 없으니까 그 엄청 강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끊을 일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끊을 일이 정말 많아요. 이 상부적 결합은. 그래서 끊을 수는 있대. 그래도 그 끊을 수 있는 결합 중에선 제일 강한 놈으로 골라온 거지. 그게 수소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소결합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염기가 여기다 해봅시다. 저걸 다, 그러니까 DNA랑 RNA를 구분 없이 전부 다 갖고 와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티민, 유라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염기는 2개의 명칭으로 나눠서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나누거든. 이 퓨린계와 피리미딘계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는 단순하게 딱 요렇게 오각형인지 육각형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육각형이었나? 혹시 프린트에 있음? 나 프린트에 안 넣어놓은 것 같아서 그래. 그 염기들 생김새. 육각형인 것 같아. 육각형 맞지? 육각형이 맞네. 그렇구만. 잠깐만. 네. 하나는 이제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육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붙어 있는 형태로 생겨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 프린트에 넣어놨구나. 프린트 열심히 만들었네. 그래서 그 오각형하고 육각형, 그러니까 오각형, 육각형 붙어 있는 형태하고 저렇게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이렇게 형태를 기준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저렇게 형태를 기준으로 나눠서 하나는 퓨린 계열, 하나는 넣어놨구나.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퓨린 계열, 하나는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랑 얘 중에서 더 길게 생긴 게 어느 쪽입니까? 얘가 더 길게 생겼지. 이 길게 생긴 걸 짧은 거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름이 짧은 거랑. 그리고 짧게 생긴 걸 이름이 긴 거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뭐야? 키가 작아서 키가 크고 싶은 애, 키가 커서 키가 작아도 작은 이름, 짧은 이름 해도 되는 애.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퓨린 계열, 얘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리미딘 계열에 들어가는 게 사이토신, 티아민, 유라실 이렇게가 되고요. 그리고 퓨린 계열에 들어가는 게 아데닌, 구아닌입니다. 그냥 생김새를 기준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아데닌하고 구아닌, 즉 퓨린 계열 염기로 되어 있는 GMP는 꺼내다가 ATP, GTP 만드는 데 쓸 수 있거든. 근데 피리미딘 계열 염기로 되어 있는 그거는 TP를 쓰는 데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힘들어.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지. ATP나 GTP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거든. 우리 몸에 진짜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GTP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ATP만 배웠지만. 근데 CTP, TTP, UTP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주시면 되는데
저 퓨린 계열하고 피리미드는 왜 나눴냐? 몰라요. 사실 그냥 지들 이름이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 아마 퓨린이랑 피리미딘이 누군가의 이름이겠지. 아마 지들 이름이 어디든 붙이고 싶었고 해놨겠지. 모르겠어 왜 나눴는지. 아무튼 저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그거부터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상보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쵸? 아데닌은 티민이나 유라실과 수소 결합을 하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이제 이건 좀 화학적인 얘기지만 얘네 둘을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그리고 얘네 셋을 전체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진짜 생긴 게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이드록시기의 개수가 다르거든. 그리고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소 결합의 조건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직접 결합하고 있을 것, 이게 수소 결합의 조건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원래 플루오린이나 질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지만, 일단 얘네들은 우리가 생명과학 하면서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수소가 산소와 직접 결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시기가 수소 결합의 조건이 되거든. 하이드록시기 자체가 OH기니까. 아, 지었구나. OH기니까. 근데 그 하이드록시기의 개수가 이 아데닌, 티민, 유라실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서로 달라요. 그 중에서 구아닌, 사이토신은 요 사이 쪽으로, 만약에 얘가 구아닌이고 얘가 사이토신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하이드록시기가 3개씩 들어있어서 총 3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3개의 수소 결합이 딱 연결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이드록시기 이렇게 3개 다 뜯어. 근데 얘네들은 2개만 가지고 있어서 요 사이에 2개의 수소 결합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데닌하고 티민 사이에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아데닌하고 티민 사이의 수소 결합,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을 얘기하는데, 이 수소 결합의 개수가 구아닌, 사이토신은 3개, 아데닌, 티민은 2개가 된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요, 우리 지금 DNA 있잖아. 4명의 DNA를 다 꺼내 놓은 다음에 이 DNA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이 원래 하나로 뭉쳐져 있던 그 이중나선이 2가닥으로 풀어지거든. 왜냐면 열을 가해주면 수소결합이 끊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수소결합이 가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는데, 열을 가해주면. 근데 이게 4명 다 그 끊어지는 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끊어지는 온도가 낮을수록 아데닌과 티민의 비중이 높은 사람이에요. 끊어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구아닌, 사이토신 비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 구아닌, 사이토신 비율이 높을수록 수소결합 개수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요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가 수소결합이 3개이기 때문에 얘 비중이 더 높으면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끓는 점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요 끊어지는 점이 더 높아요. 끊어지는 온도가 더 높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것까지 해서 요 퓨린 계열하고 피리미딘하고 상보적 결합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요 부분, 이게 참 신기하게도 여기에 수소가 와 있으면 얘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야, 못하는 상태야? 못하는 상태지. 얘가 수소 결합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얘는 염기 쪽으로 가까운 탄소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소 결합을 못하면 이 둘 사이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지 않아서 요 사이의 수소 결합이 멀쩡하게 잘 일어나거든. 근데 여기 OH기가 와 있으면 얘 수소 결합을 당장 할 수 있는 애가 되지. 그래서 얘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이 수소 결합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염기와 염기 사이의 상보적인 결합이 유지될 수가 없어. 그래서 RNA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일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상보적인 이 수소 결합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여기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와 H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조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면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알 만한 내용은 대부분 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나마
어려운 다크호스로 작용할 만한 샤가포 법칙이 나오는데, 샤가프 법칙 자체는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 되게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퓨린 피리미딘 마냥 지 이름이 넣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걸 다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닌 거지. 사실은 원래 되게 별거였긴 했을 텐데, 뭐냐면 이 샤가포 법칙은 A 더하기 G 아데닌 구아닌 개수의 합 분의, 그러니까 DNA 기준으로 했을 때, DNA 기준이면 우라시를 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DNA 기준으로 했을 때 아데닌과 구아닌 개수의 합 분의 잠깐만, 맞지? 사이토신 더하기 티민 개수의 합은 1이다. 자, 이게 샤가포 법칙이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봐. 원래 아데닌은 누구랑 상보적이야? 티민이랑 상보적이지. 그럼 얘가 10개 있으면 당연히 얘도 10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얘는 얘랑 상보적이니까 구아닌이 있는 개수만큼 사이토신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법칙이라고 만들었냐? 솔직히 이게 너무 이상해. 아마도 근데 아마 추측해보자면 뭐겠어? 아직 저 상보적인 결합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기 전에 만들어진 법칙이겠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게 샤가포 법칙이에요. 되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저 아데닌하고 티민 개수 같은 거랑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개수 같은 거 이용해줘서 좀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따가 그 DNA 복제를 하면서 다룰 거지만, 우리가 DNA 복제 과정 중에 있는 DNA를 가져오잖아? 그럼 거기에는 유라실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혼란을 좀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 둘이 정확하게 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유라실이 좀 섞여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제 중인 DNA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문제는 어떻게 내겠다. 이거 빼고 이제 그래서 일이 아닌 걸로 문제를 내는 거지. 막상 문제 풀어보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DNA를 쭉 적어놓고 거기다 염기를 진짜 일일이 나열을 해놔요. 그게 눈이 너무 아파하고 짜증이 나는 거야, 보통.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겠고, 저 샤가포 법칙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DNA에 대해서는 진짜 얘기할 게 전부 다 끝났고, 이제 복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복제 과정을 보기 전에, 이 복제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하고 가야 될 얘기가 뭐가 있냐면, 복제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 전에 메셀슨과 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봐야 돼요. 생투가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와. 근데 뭐 다행인 건 그렇다고 시험 문제에서 사람 이름을 나열해놓고 막 시간 순서대로 적으시오 뭐 이런 걸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건, 아니면 이 실험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적으시오 이런 거 내진 않을 테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라고, 메셀슨과 스탈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하게 될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또 별로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름이 은근히 잘 외워지긴 해. 애들 이름이 완전히 흔하진 않으면서 또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생겨먹진 않아가지고 은근히 기억에 좀 남아, 애들 이름이.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메셀슨과 스탈 얘는 뭐냐면 실험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제 가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메셀슨과 스탈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DNA가 이중나선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이 역평행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걸 이제 복제를 해야 되거든. 자, 이걸 복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평소에 지금 우리 뭔가를 복제해야 된다고 하면, 복사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걸 그냥 놓고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본인 얘네들은 그대로 냅두고 그냥 옆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제 가설입니다. 이걸 보존적 복제 가설이라고 해서 원본을 보존해 놓고 그 옆에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가설, 보존적 복제 가설이에요. 혹은 보존적 복제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보존적인데, 이거 말고 또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괜히 다른 색으로 했나?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걸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좋지. 그러면 이게 원본이면 옆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새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이 둘을 풀어놔. 풀어놓고 얘 옆에다가 여기 지금 염기가 쭉 되어 있지. 그럼 그 염기에다가 상보적인 염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리고 얘도 요 옆에 지금 염기들이 좀 노출되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상보적인 염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 이렇게만 해도 원본이랑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애가 두 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복제할 수 있겠지. 이게 반만 보존한다고 해서 반보존적 복제 가설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실제로 이게 정답이긴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설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원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그냥 얘 정보를 따로 백업을 해놓고 부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새로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이건 분산적 복제 가설이라고 불러요. 왜냐? 원본을 분산시킨 다음에 그냥 새로 하는 거지. 부러졌나 봐.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제 보면 보존적 복제, 그리고 반보존적, 그리고 분산 이렇게 나눴을 때 보존적 복제 가설은 그러니까 우리 원본을 하얀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원본이 생겨 먹었다라고 하면 얘를 복제하면 그 옆에다가 새로 아예 이걸 추가로 만들겠다, 이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반보존적은 원본이 하얀색인데 그걸 이렇게 반씩 풀어놓고 그 옆에다가 새로 만든 걸 이렇게 추가하겠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적 복제 가설은 아예 원본을 때려 부순 다음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가설만 내면 뭐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증명 방법을 이용한 게, 여기서 증명 방법으로 채택한 게 그 동위원소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선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고 그냥 동위원소,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죠. 자, 질소의 질량수가 원래 몇이기? 14잖아요. 그래서 원래 14짜리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가 맞을 텐데 여기다가 15짜리 질소를 섞어주는 형태로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질량수가 15인 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라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질량이 조금 더 무겁겠지. 그 정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는 그때그때 달라. 원본을 14짜리로 놓고 15짜리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 만드는 걸 15짜리로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본을 15짜리로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드는 걸 14짜리로 만들게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래 얘네들이 실험을 했던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15짜리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왜냐면 14짜리보다는 15짜리가 구하기 더 쉬우니까,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얘가 더 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원본을 일단 15짜리로 만들어. 얘네들이 15질소짜리로만 그 이루어진 원본을 만들도록 한참 냅둬. 이 재료만 주고. 그래서 15짜리 질소를 가진 DNA, 원본 DNA를 가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야, 실험을. 그 다음 실험 진행하는 건 그냥 정상 질소를 재료로 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알아서 복제를 하고 만들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원본 가닥은 전부 15짜리 가닥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은 14짜리 질소로 되어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뭔 소리야? 원본 가닥은 좀 더 무거울 거고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들은 가볍겠지. 이 무게차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걸 이제 한번 복제를 해. 그래서 부모 세대는 제일 처음에 15N짜리로 되어 있는 부모 세대, 이게 하얀색이 15N짜리로 되어 있는 좀 무거운 DNA를 가진 부모 세대로부터 한번 복제를 시켜서 1세대를 얻어. 근데 일단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각각의 가설에 대해서 예상 결과를 해보면, 자, 얘는 15N짜리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는 14N짜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얘는 15N짜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5N짜리로 이루어져 있고의 가닥이 한 가닥씩에다가 그 옆에 14짜리 이루어져 있는 거, 14짜리 이루어져 있는 게 정확하게 반반씩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서로 완전히 질량이 다른 두 종류의 질량을 갖는 가닥이 만들어지겠지. 얘는 질량이 동일한 한 종류의 가닥이 두 개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얘도
분산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보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15짜리랑 14짜리가 적절히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확률적으로는 14짜리로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긴 할 텐데 재료를 충분히 줬다고 하면 그냥 일단 가설이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질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 아니야. 결국 약간 가차 돌리듯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확률이 낮은 문제니까. 그래서 얘도 질량이 비슷한 거 한 종류가 나와야 맞는 거다 라고 일단 요 세워놓은 각각 가설에 대해서 예상 결과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실험을 해요. 이제 실제 실험을 어떻게 하냐, 이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냥 원심 분리를 돌려요. 너무 빠르진 않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이 DNA가 들어있는 요 층에 그 시험관에 있는 액체 안에 이 DNA들이 서로 다른 띠의 형태로 이렇게 층으로 나타납니다. 이 DNA 띠로 나타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원심 분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DNA 띠 자체를 만드는 건 그 대학교 가면 아마 무조건 할 거야. 생명 관련 전공을 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오는데 실제 실험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실제 실험 결과가 하나의 띠만 중간에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 똑같은 질량만을 갖고 있는 가닥만 있더라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럼 무슨 가설 탈락? 네. 이렇게 한번 실제로 1세대에서 실제 실험한 결과 보존적 복제 모형이 바로 탈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분산적 복제 가설은 탈락을 못했어. 탈락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2세대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2세대는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한 번 더 복제를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한 번 더 복제하면은 그럼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다시 다 풀어놓으면 이렇게 풀린 다음에 이렇게 붙이겠죠. 그럼 이건 뭐야?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과 훨씬 가벼운 질량을 가진 애들 딱 두 종류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분산적 복제 모형은 처음에 봤던 거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더 14의 비중이 높아진 4개의 가닥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14의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색깔을 좀 진하게 해서 초록색으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14의 비중이 더 높아진 상태로 이렇게 될 테니까 얘네들은 뭐야? 다 이것도 질량이 거의 비슷한,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것보단 좀 더 가벼운 하나의 띠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맞을 때의 결과겠지. 뻔하잖아.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 띠가 가운데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겠죠. 왜? 아무리 봐도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잖아. 분산적 복제 모형 너무 무식하잖아요. 근데 뭐 애초에 처음 증명할 때는 당연히 이것까지 생각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분산적 복제 모형은 탈락이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보존적 복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고, 사실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저걸 법칙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쪽이 맞는 팩트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 이게 메셀슨과 스탈의 복제 가설입니다. 실제로 이게 막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이제 문제화시키면 어떤 게 나오냐. 1세대에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부모 세대는 15N짜리를 가지고 있어. 15N짜리로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걔를 복제를 한번 14N짜리 이제 배제해서 복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한 120번쯤 복제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게 막 이런 거. 만약에 분산적 복제 모형이 맞다면 그때 120번째 복제한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와. 뭐 예를 들어 방금 그런 걸 해보면 120번 하잖아? 보존적이 맞다면 120번 해도 어차피 한 개의 15N짜리로 된 거와 119개의 14N짜리로만 된 게 만들어지겠죠. 보존적은. 그래서 큰 힘이 없어. 어차피 띠는 2개만 나올 거고 그 띠 2개 중에서
무거운 15N짜리로 만들어지는 요 밑에 만들어지거든요. 15N짜리로만 되어 있으면 밑에 되게 얇게 하나짜리 생기고 그 다음에 14N짜리로 되어 있는 되게 가벼운 게 위에 엄청 두껍게 생기겠죠. 119개 다 모여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보존적이 맞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반보존이 맞다면 120개 중에서 원래 120번 하면 120개가 아니구나. 120개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이거를 복제를 120번 하면 2에 120제곱개거든요. 이거 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얘를 그 120개 중에서 2개만 저 섞여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야? 14N짜리로만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보존이 맞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2개의 가닥은 14N짜리로, 그러니까 위에 가닥에 2개로 나올 거고 좀 얇게, 그리고 나머지 118개는 중간에 몰려 있게 되겠지가 아니라 반대구나. 미안해. 그렇죠, 반대죠. 2개만 이 중간에 여기 나올 거고 118개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분산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띠는 하나만 나타나되 띠 자체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위로 가겠지. 점점 가벼워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가 주 문제예요. 원래 보통 이제 이걸 너네들은 풀 필요는 없는 문제지만 수능 문제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5짜리로 해서 한 다음에 1세대는 14짜리로 해. 그 다음 3세대부터 다시 15짜리로 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8번째 하면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생각만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놨을 뿐 뭐 별로 막 그렇게 크게 복잡해질 건 또 없기도 해서. 그래서 메셀슨과 스타일도 문제가 내기가 좀 좋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정답이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정답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운데는 수소결합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풀어야 되니까. 그럼 복제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게 이제 대충 예상이 돼야 두 가닥을 가운데 여기를 뜯어서 풀어놓고 진행을 하겠구나가 대충 예상이 되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DNA 변형이라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단순히 안 좋은 일 수준을 한참 아득히 넘어서서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간혹 좋을 수도 있지. 원래 그런 돌연변이의 결과가 진화가 되기도 하니까 간혹 그게 좋은 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돌연변이가 이런 그 DNA 자체의 변이가 생기는 이런 식의 돌연변이,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좋게 작용한 결과는 여태까지는 일단 아직까지 본 적은 없죠. 뭐 알비노증이 부러울 수는 있어. 피부가 하얗잖아. 근데 그게 뭐 좋지는 않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멜라닌 색소가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합성을 하는 건데 그걸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단점이란 말이지. 알비노증이 좋으려면 어때야 되냐? 어떤 시대가 오면 되냐? 우리가 햇빛을 못 받는 시대가 되면 되겠네요. 곧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염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일 자체가 없는 게 좋거든? 그래서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은 분해된 상태로, 이 수소결합이 끊어진 상태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DNA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수소결합이 끊어져 있다는 소리는 염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고, 염기가 노출되어 있으면 변이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 왜냐면 화학 결합 하나만 바뀌어도 그게 변이거든.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염기 안을 이루고 있는 화학 결합 중에 몇 개만 바뀌어도 그게 돌연변이란 말이야. 근데 화학 결합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잘 안 변하는 건 맞는데 그 화학 결합조차도 굉장히 쉽게 바꿀 만한 요소가 요즘 되게 많잖아.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원래 멀쩡하게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화학 결합을 변형시킬 수 없다가 맞는 거고,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데리고 왔을 때 화학 결합 되게 쉽게 끊어져요. 대표적으로 이 나무 의자의 화학 결합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부러뜨리는 건? 부러뜨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치, 화학 결합이 끊어지겠죠. 근데 그건 이제 화학 결합보다는 좀 물리적인 결합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거 화학 결합 끊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불 붙이면 되죠. 그렇지, 불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건에선 되게 쉬워, 이 화학 결합을 끊는다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웬만해서 화학결합을 변형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돌연변이는 외부 요건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이수결합은 애지간해선 떼놓으면 안 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이 반보존적 복제, 그러니까 DNA 복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DNA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원본 가닥에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딱 풀어놓고 옆에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얘를 풀면서 동시에 이 반대쪽 가닥을 동시에 만들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야 이 염기가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그래서 그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걸 또 심지어 우리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짜리게? 몇 개의 염기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게요? 몰라. 모르는데 대충 어림잡아도 한 수억 개는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뭐 수억 개까지 안 된다고 해도 한 수천만 개쯤 된다고 해도 그만 해도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일렬로 쭉 연결된 게 DNA다 보니까 DNA는 실제로 쭉 길게 연결하면 정말 길어요. DNA가 엄청나게 길거든. 그래서 그 긴 DNA를 일일이 여기 뗀 다음에 진행하면서 일일이 떼면서 가면 한참 걸릴 거 아니야, DNA 복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DNA가 이렇게 쭉 이중나선이 되어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한 이쯤 중간에 여기부터 복제 진행해 라고 하고 정해진 지점이 있어요, DNA에. 그럼 여기에서 바로 풀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풀면서 그 반대쪽 가닥을 만드는 걸 진행을 하는 거야. 또 DNA 이런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이쯤에 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여기를 풀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이쯤에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또 풀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또 동시에 풀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지점들이 있어요. DNA 자체에. 이 복제가 진행되도록 정해진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을 우린 복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복제가 시작되는 곳에서 복제 원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 복제의 시작은 이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붙으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헬리케이스라는 효소는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두 개가 와서 붙는 거지. 그래서 이 헬리케이스가 와서 붙으면서 이제 붙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 양쪽으로 붙은 헬리케이스가 쭉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뭐 하냐? 수소 결합을 끊습니다. 헬리케이스는 그런 효소예요. 수소 결합을 끊는 효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헬리케이스가 저기 양쪽, 복제 원점의 기준으로 양쪽이 붙으면서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DNA를 우리가 복제하려고 하잖아? 그럼 제일 첫 과정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헬리케이스 양쪽으로 붙고, 여기에도 헬리케이스 양쪽으로 이렇게 붙고, 여기에도 헬리케이스 양쪽으로 이렇게 붙고, 여기에도 헬리케이스 양쪽으로 붙고, 여기도 헬리케이스 양쪽으로 이렇게 붙고 이러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근데 이걸 이대로 그려서 갖다 놓기에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제가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대부분의 책들 그림도 그런데 그냥 한쪽 끝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한쪽 끝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이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이제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가 복제 원점이었던 거고 이쪽 끝에 여기가 복제 원점이었던 거고 헬리케이스가 지금 한 이쯤까지 진행해서 풀고 지나간 거야. 그러면 여기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얘는 반대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방향적으로 여기가 O' 말단, 그러니까 O' 탄소가 있는 쪽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금 여기를 이루고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5번 탄소가 이쪽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O' 말단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서 이 끝에 여기가 3' 말단이 되는 거죠. 말단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돼? 1' 말단 방향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3' 말단 방향하고 5' 말단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쭉 해서 여기에는 여기가 5' 말단
여기에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복제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효소는 얘는 이제 수결합을 끊는 효소니까 복제를 직접 진행하는 효소는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DNA를 만들어낼 겁니다. 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단위체들을 쭉 여러 개 연결하는 걸 전부 다 중합이라고 해요. 탈수축합이 중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가 와서 이제 DNA를 쭉 연결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헬리케이스한테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DNA 중합효소도 중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작점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건 DNA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점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을 시작점을 만들어주는데 그 시작점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 DNA 가닥에 와서 붙게 돼요. 우리가 이 원본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형 가닥에 와서 붙게 되어 있는데 그놈의 이름, 이 DNA 중합효소의 시작점의 이름은 뭐냐? 프라이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는 뭐가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3개에서 4개쯤 이미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가닥이에요. 이런 가닥이 여기에 상부적으로 이렇게 와서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합해서 DNA 중합효소가 와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포인트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 자, 이 프라이머인데 얘 앞에 오는 명칭이 있거든. 근데 얘는 와서 상부적으로 결합하려면 얘 자체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헥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DNA 프라이머일까요? RNA 프라이머일까요? 우리 DNA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DNA 프라이머여야지 RNA 프라이머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가 아니고 RNA 프라이머입니다. 왜 RNA 프라이머냐? 생각해보면 얘가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와서 붙어야 되지. 그러려면 얘는 평소에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 얘는 평소에 단일 가닥 상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일 가닥 상태로 있으려면 뭐여야 돼? RNA여야 되겠지. 그래서 RNA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NA 프라이머가 와서 붙어. 사실 이 붙게 해주는 것도 효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긴 한데 그 효소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는 효소가 아니라 다른 물질이 해주긴 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되게 여러 가지의 핵산들이 추가로 있거든. 이 RNA 자체도 우리가 요 생토에서도 다루지 않는 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다른 이것저것에 의해서 일어나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RNA 프라이머가 와서 붙으면 이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는데 이게 꼭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냐면 이 RNA 프라이머 자체에서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는 그 자리 자체가 이 프라이머의 3' 말단 방향에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얘가 3' 말단이었으니까 얘가 이쪽에 5' 말단이 와서 붙을 거고 얘가 3' 말단이 와서 붙을 거 아니야. 이때 이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는 자리가 이렇게 3' 말단 방향인 거야.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뭐 하면 돼? 여기에 상부적으로 쭉 연결해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티민이 있으면 아데닌으로 된 뉴클레오타이드 찾아서 와서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닌으로 된 거 갖고 와서 붙입니다. 탈수축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토신이 있으면 사이토신 또 구아닌으로 된 거 또 가져와서 탈수축합으로 붙여. 이걸 이제 효소가 쭉 하는 거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어차피 뉴클레오타이드들은 그냥 바닥에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도 결국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답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가면 뭐야? 얘가 쭉 가면 얘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쭉 진행하니까 그냥 끝까지 진행하다 보면 결국 끝에 도달하면 끝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지. 자, 그럼 반대쪽 가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이쪽이 5' 말단이거든. 그러면 RNA 중합효소가 그러니까 RNA 프라이머가 대충 한 여기에다 붙는 거는 지금 그려봤자 의미가 없어. 왜? 내가 RNA 프라이머 여기다 붙여봤자 이 효소가 어디로 붙을 거야? 여기로 붙을 거지.
일로 진행해버리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풀 때까지 기다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다 풀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풀었을 때 적당히 프라이머가 와서 붙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합효소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합을 진행하는 거지. 그리고 헬리케이스가 또 풀고 가고 있으니까 풀고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될 거야? 여기에 이렇게 또 프라이머가 와서 붙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여기 쪽 3' 말단, 요 프라이머 기준으로 3' 말단 쪽에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갖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얘네들 이렇게 오던 중합효소는 앞에 있었던 자기 앞에 쭉 가다가 요 프라이머가 나타나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앞에 있는 프라이머와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닥을 보면 위에 가닥은 이제 헬리케이스의 진행 방향과 요 프라이머 미안합니다. 이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뭔가 다른 뭔가를 추가로 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얘는 먼저 진행되는 가닥이라고 해서 선도 가닥이라고 부르거든. 하지만 아래 거는 헬리케이스 진행 방향이랑 이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 선도 가닥에 비해서 지연돼서 일어나는 가닥이라서 지연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헬리케이스가 어느 정도 풀 때마다 프라이머 붙이고 중합효소 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선도 가닥은 주형 가닥 기준 3'에서 5' 말단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게 선도 가닥인 거야. 근데 이게 주형 가닥 기준 말고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이 가닥을 우리가 신장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신장 가닥 기준 5'에서 3' 방향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5'에서 3'을 정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항상 뭘 기준으로? 신장 가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도 5'에서 3' 신장 가닥이 정방향으로 5'에서 3'이 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우린 이제 굉장히 똑똑한 일본인이 발견을 했다 보니까 일본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거 지금 내가 그린 오카자키 절편은 2개인 거지. 2개의 오카자키 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 가닥은 오카자키 절편이 쭉 이렇게 붙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좋은데 선도 가닥은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여기 1번, 2번 하고 그냥 2번 쭉 진행하면 끝나.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지연 가닥 쪽은 2번 하다가 2번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추가 과정인 3번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지, 마지막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이 오카자키 절편들 사이에 끊어져 있는 부분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 얘를 이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효소의 이름이 DNA 연결 효소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효소인 거지. 그래서 지형 가닥은 이 DNA 연결 효소가 오카자키 절편을 이어줘야만 마무리가 돼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DNA 복제의 기본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과정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그냥 얘기해놓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해둘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이대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가 섞여 있게 돼요? DNA 사이에. 효소는 이제 끝나면 떨어져 나오니까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오면 되는데 RNA가 섞여 있어요. 선도 가닥에는 RNA 몇 개 안 붙을 테니까 상관없는데 상관없지 않지 근데 그래도 이거. 근데 이 지연 가닥 기준으로는 이 RNA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어때? 중간중간 RNA 엄청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오카자키 절편들마다 RNA 프라이머가 와서 붙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RNA가 중간중간 붙어 있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 RNA로 붙어 있는 부분들을
DNA로 바꿔주는 과정이 추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산소만 가서 떼도 되지. 티민하고 유라실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바로 티민이 되기 때문에 유라실을 티민으로, 그리고 이거 요 리보스를 디옥시리보스로 가공하는 과정이 추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 한번 그냥 생각만 해줍시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뒤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가공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핵산을 가공하기 위해 있는 기전들이 우리 세포 안에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제 얘기가 끝이 났어. 어때? 딱 배워보니까 알겠잖아. 생원 유전이랑 진짜 다르잖아. 진짜 진짜 너무 다르잖아. 전혀 같은 느낌 아니잖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유전의 느낌보다는 앞에 하던 그 회로 배우던 거랑 뭐가 다른지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냐?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생체 유전이.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 새로운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사실 이쯤 됐으면 솔직히 너네 이 정도 알면, 너네가 들어보면 이것도 너네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 실제로 이 정도 알면 진짜 많이 아는 거 맞아요. 개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진짜 새로운 용어들이 정말 많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은 저는 이제 아까 선도가닥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방향은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요. 원래 그냥 아예 명시를 해야 되거든. 복제가 진행되는 방향은, 복제 진행 방향은 신장가닥 기준으로는 5'에서 3' 방향이고, 주형가닥 기준으로는 3'에서 5'이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긴 해. 그래서 이걸 별개로 따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은근히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방향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형가닥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걸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신장가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가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5'에서 3'을 정방향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주형 신장이 있고, 전사도 주형가닥과 신장가닥이 있거든. 근데 번역은 신장가닥이 없어. 주형가닥만 있단 말이야. 걔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서 가닥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번역은 주형 기준으로 5'에서 3'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인 방향을 정방향으로 5'에서 3'으로 둬버리는 게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지. 왜냐면 안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 앞에 두 개는 주형가닥 기준 3', 5'이었다가 마지막 것만 주형가닥 기준으로 5', 3' 이렇게인데, 지금은 그냥 다 신장가닥 기준으로 5', 3'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마지막은 신장가닥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주어진 가닥은 어차피 주형가닥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5', 3'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를 해서 그런 것 뿐인데,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알 수 있는 만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복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전사 번역을 하고, 생투는 확실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앞에 1단원, 1, 2단원 쪽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다룬 게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아이고